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2020년 주식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증권사의 예측치가 있었죠. 이것도 한번 검증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만은 잊지 말자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시간을 투자해서 2020년 증시가 흘러갔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건질 수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제 현실주의자의 발자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동안 무슨 소리 했나? 자, 이런 소리 했습니다. 한번 조금씩 보시죠. 너무 작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1월 29일에 코스피가 3,000원을 갈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측을 했었죠.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양이 좀 빠지긴 했죠. 하지만 이때 1월 말쯤에 얘기를 했었다. 2월 4일에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12년 그 직전 연도 12월 말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스멀스멀 악재를 풍기더니 2월부터 굉장히 확산세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코로나 사태 다시 안 올 바닥 찬스인가 라고 영상 올렸어요. 그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다라고 사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비추어 볼 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 이제 갭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폭락이 시작됐죠. 단기적으로 풀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사실 조금 일렀죠. 일렀는데 이때부터 저는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투매가 발생했죠. 그때 삼성전자의 방향이 한국 증시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날짜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바꿨네. 3월 19일에 올렸죠. 자, 그리고 바닥 아주 빠른 더블 딥을 찍고 상승할 때 현금화를 하라는 증시 방송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 현금화 단계가 아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했었고요. 폭락도 대비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폭락도 대비해야 된다. 이때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사면서 따라갔죠. 따라갔고, 그 다음에 루머에 투매를 하면 안 된다. 이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에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루머에 투매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때 4월에 전기차 테슬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백신 개발 기대감, 미 경기 부양책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하락시킬 찬스가 왔다. 그때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고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 의도적인 거품이 온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하락할 때 폭락 손절은 털린 것이다. 우선주가 급등하는 장세가 펼쳐졌죠. 그래서 우선주 급등 이후에는 증시가 망하더라, 약간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었다를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다, 영향은. 그리고 이때 SK바이오팜이 입성하죠. 주식 붐, IPO로 이제 한국 증시에 주식 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일주 정도 조정을 예상한다. 조정은 매수 기회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좀 상승했습니다. 그때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언택트의 주도주가 끝인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앞으로 더 갈 거다. 그리고 미증시 경기 부양책 드디어 기다리던 거품이 온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초대형 악재가 나올 때까지 매도 버튼에서 손을 떼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야, 단기 조정이 온다, 한국 증시가 무너지나, 이때 코스닥이 4%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일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쉬어가는 타이밍, 여기서부터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다. 그때 좀 이후에 많이 하락했죠. 이때 한국전력 영상도 올렸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본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네요. 여기 크게 하락했을 때 단기 조정일 거다, 이 하락이 단기 조정일 거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폭락은 매수 기회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이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올 때였네요. 이때 반드시 반등한다. 새로운 악재가 없으면 반드시 반등한다. 그 다음에 이때 추석이었는데요. 추석 이후에는 대형주로 매수할 거다라고 9월에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미 경기 부양책이 표류하고 있을 때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좀 하락했죠. 자,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했고 한국 증시가 폭락하면 분할 매수 기회로 삼자. 미증시 경기 부양책이 통과 여부를 집중해야 되고 장기적인 우상향이 온다. 이때 장기적인 우상향이라고 말했었어요. 10월에.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하락했었죠. 근데 이때 제가 약간은
그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투매가 나와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건 좀 NG죠. NG고, 그 다음에 그 상승을 시작할 때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 신고가 종목들을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형주들이 그때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대형주 포트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다. 12월 초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깃발이 거침없이 나부길 거다. 멈춤 없이 나부길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내년도 어차피 상승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말했었네요. 뭐 혹자들은 뭐 네가 더블디브 온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더블디브 온다고 했으면 제가 다 팔았겠죠. 그런 어이없는 태클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제 2021년도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봐야겠죠. 한국 시장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죠. 자, 코스피입니다. 그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때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양도세, 공매도 금지 연장,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연장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1년 동안 약 47조를 매수했어요. 외국인은 24조, 약 25조를 매도했고요. 기관도 25조를 매도했고, 도합 한 50조를 매도했어요. 기타 법인이 좀 샀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2878을 찍었고요. 최저점은 1400을 찍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을 했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뭐 똑같죠. 최고점이 968, 거의 900을 넘어서 1000 가까이 갔었고요. 최저점은 428이다. 거의 2배 차이 나죠. 2배 이상이죠. 코스닥 누적은 개인이 18조를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두 개 시장 합쳐서 60조를 넘게 샀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은 코스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거의 4600억치를 매도했고요. 결과론적으로.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는데, 이거는 개인의 펀드 환매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기타 법인이 계속 파는 것도 한번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증권사 예측치가 있었죠. 이 이디엇들, 바보들의 공허한 메아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쭉 정리해 오고 있었어요. 메뉴는 저입니다. 저. 제가 2018, 2019년에 예측했던 것도 넣었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는 넣지 않았죠. 근데 제가 그 분석하던 엑셀에는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보시면 실제 지수는 1986에서 2607까지 움직였어요. 18년이. 이때 굉장히 불마켓이었죠. 불마켓이었습니다. 저도 2800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까지 못 갔죠. 자, 지금 메리츠 뭐 쭉 보세요. 얘들. 이 KB 같은 애들은 이 뭐하는 애들이죠? 1900부터 3000 이렇게 막 크게 예측했습니다. 좀 그래요. 뭐 이때 당시 이게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쭉 보시고 2019년에는 저는 바닥이 195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1950을 깨지는 않을 거다. 한국 증시가 2400까지 간다고 봤는데 이건 좀 많이 안 맞았죠. 저도 많이 안 맞았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2020년이죠. 올해 1439부터 2873까지 움직였어요. 최고치. 저는 2050에서 2980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증권사들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제가 접근해 있었죠. 이때 2980, 3000 간다라고 했을 때 진짜 정신병자 소리 들었습니다. 너는 박스피가 뭔지도 모르는 아주 애송이구나, 햇병아리구나 라고 했습니다. 메리츠부터 시작해서 삼성증권은 의견 안 냈죠. 아무튼 뭐 정말 빼빼한 예측들밖에 없었고요. 가장 정답에 근접했던 게 저였습니다. 2021년을 보면 현재까지 3161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예측치가 없습니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려야겠죠. 메리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그 핀포인트만 찍고 있습니다. 3200에서 3300이다. 2800까지 간다. 얘는 뭐 벌써 틀렸죠. NH투자증권은. 대신증권도 3080까지 간다. 틀렸죠. 하나금융은 뭐 현재까지 맞습니다. 삼성증권도 틀렸죠. 벌써부터 틀렸습니다. 메리츠도 벌써부터 틀렸고요. 2021년도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분석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2020년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저 때는 굉장히 제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3000 무조건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3000에 가긴 가네요. 자, 숫자로 보는 2020년 증시입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32.1%,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99.6%입니다. 단기간 최대 낙폭은 30일 동안 35.9%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낙폭이죠. 이거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 때만 발생하는 낙폭입니다. 그때 그리스발 경제 위기 때는 약 20% 떨어졌는데 좀 비견되기 힘들죠. 연간 총 거래 대금은 2,952조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시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
당일 최대 거래 대금은 24.2조 원입니다. 이게 연말이었죠. 일별 평균 거래 대금은 12.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최대 거래 대금이 거의 2배죠. 탑5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공매도 잔고 수량 증가율입니다. HL 사이언스가 약 20배가 올랐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면서 왔다는 거죠. 한국 알코올이 거의 한 10배 올랐고요. 백광산업, 한일홀딩스, 동국제약 이 순입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쇼커버가 시작되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공매도 금지 그 기간에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풀리면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잔고가 상승, 즉 공매도를 수행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달라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숏 커버를 하면 상승하는 거였죠. 근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아니었을 때 분석을 해보면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 잔고가 올라갔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니까 반대죠. 잔고 수량 감소율은 SK케미칼이 거의 공매도 잔고를 다 상환했습니다. 필라홀딩스도 공매도 잔고를 다 상환했고요. 에코프로비엠, 현대로템, 태양건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폭이 컸죠. 상승 하락률입니다. 주가 상승률은 여러분들 예상과는 다르게 신풍제약이 아니고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거는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2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7배죠. 후마시스, 두산퓨얼셀,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하락률은 거래 정지 종목은 제외했어요. 대덕은 진짜 많이 안 오르네요. 웨이브 일렉트로, 헬릭스미스, 진짜 반토막이 났네요. 저런 종목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샀습니다. 저는 반토막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약 마이너스 28%입니다. 28% 정도 되고요. 이번에 유상증자가 들어오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LIS 이것도 반토막, JST나도 반토막 그러네요. 헬릭스미스가 완전 제 포트에서 가장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저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근데 비중이 크지 않아서 좀 다행이에요. 투자자별 순매수입니다. 코스피 이거 조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건 거의 한 10조 가까이 산 삼성전자입니다. 주가 상승률은 연초 대비 46.7%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는 거의 6조를 샀고요. 61.4% 상승. 선물 인버스는 안타깝네. 선물 인버스를 세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3조 6천억치를 샀네요. 거의 인버스를. 인버스는 거의 60%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현대차는 이거 만약에 코로나 폭락 때 이만큼 샀으면 지금 망했죠. 진짜 망했습니다. 현대차는 이것도 많이 올랐네. 60% 올랐네. 네이버 이 순으로 샀네요. 그 다음 카카오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산 건 LG화학입니다. 정말 LG화학은 외국인 투자자가 어금니 깨물고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금니 깨물고 계속 올리네요. 162%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코덱스 200TR, TR이 토탈 리턴. 제가 배당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는 토탈 리턴을 선호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이 샀어요. 7,700억치. 신풍제약의 그 상승을 이끌어온 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잡아가지고 뺨을 때려봐야 돼요. 삼성전기 40% 올랐고 그 탑5 플러스 TR 이건 코스피의 탑5 종목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레버리지 많이 샀네요. 코스닥 레버리지. 수익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얘들은 이런 ETF를 샀다기보단 이게 약간 현선물 차익 거래할 때 얘들이 ETF를 삽니다. 약간 그런 거래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샀고 상승을 많이 시켰네요. 포스코는 지금 상승 중이고 그 15.3%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자, 투자자별 순매도입니다. 코스피. LG화학을 가장 많이 팔았고 이건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거의 맞바꾸는 성향을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맞바꾸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겼네요. 쭉 한번 보시고요. 한국전력을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매수를 시작했죠. 한국전력의 하락을 불러온 건 거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건 셀트리온스퀘어.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네요. 카카오게임즈는 연초가 아니지 상장 대비 4.9%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진 않았네요. 근데 고점에서 잡았으면 곤란하겠죠. 저도 카카오게임즈는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죠. 제넥신을 많이 샀네요. 제넥신도 거의 그 2배 올랐고요.
SCM생명과학 얘도 많이 올랐고, 개인 투자자가 올해 성적이 좀 좋네요.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와, 코스닥 상승률 한번 보세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투자를 잘 합니다. 알테오젠, 펄어비스, NH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 제약, 매드팩토. 기관 투자자도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에코프로, 전기차랑 소부장, 그리고 빅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딱 이 성향이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개인은 사실 뭐 좋아하는 성향 거의 없죠. 급등주를 좋아하죠. 코스닥 판 걸 보면 뭐 뻔하죠. 예. 외국인 기관이 판 거를 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판 것들이 굉장히 재밌네요. 메디톡스를 팔았고, 카카오 게임즈 당연히 넘겼고, 파트론. 제가 파트론을 최근에 보고 있는데 파트론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리노공업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기관 투자자가 팔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이 많이 산 걸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도 많이 넘겼고, 요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한번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내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훈 및 정리입니다. 남는 게 있어야죠. 자, 전염병은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거 교훈으로 남았죠. 다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위기에 증시가 흔들리지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단기 하락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영상 올렸었죠. 그때 2월에.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이제껏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다. 네, 이거는 이번에도 당연히 적용됐죠. 근데 글로벌적인 팬데믹, 에피데믹이었습니다. 저 때는. 에피데믹은 그 지역에 한해서 퍼지는 거예요. 중국의 사스가 퍼진 걸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는 전 세계에 퍼졌죠. 그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사태라서 증시가 좀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유동성 완화는 반드시 증시 상승을 불러온다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뭐 3%? 네, 이제 좀 채널명을 외웠네. 3% TV인가 거기서 뭐 양적 완화가 아니고 뭐 여신이다 이런 소리 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여신이니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요. 유동성 완화는 증시 상승을 불러왔다는 걸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미연준의 방향을 믿자 이겁니다. 자, 통화스와프 체결은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액션들은 증시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전의 경제 금융위기의 반면 교사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이번에 조기 체결했죠. 이건 미 연준이 더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이런 것들 달러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달러 뿌리는 거예요. 예, 니네 달러 빨리 다 가지고 가. 너네 달러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달러의 영향력 확대인 거죠. 다음에도 이럴 거다. 투자의 대가 전문가 및 언론을 믿지 말자. 맨날 이번 위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죠. 뭐 루비니 같은 애들 기억나네요. 이번 위기는 다르다는 소리는 무시해야 됩니다. 같은 위기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투자의 대가도 뭐 아이자 하락 흔들리지 말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어느새 상승론자로 변신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왜냐하면 하락한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지들은 다 샀어요.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정책적인 움직임에 주목하자입니다. 제가 그 기관 투자자의 액션 강화 이런 것들 분명히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 조치였습니다. 근데 체크해야 될 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투매가 발생합니다. 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자마자 공매도를 폭발적으로 해버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에 증시가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증시는 결국 우상향합니다. 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2020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2021년도 어떻게 참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상승과 부침이 반복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기조는 가지고 가야 돼요. 증시는 우상향한다. 2020년 고생하셨습니다.